안녕하십니까. 유정현 교수입니다. 오늘은 7번째 강의로 흔히 핵심 역량이라고 불립니다만 코어 컴피턴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기업 내부의 자원, 즉 기업 경영자나 학자들이 왜 환경에 대한 분석에서 기업 내부에 관심이 이동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설명을 했었고, 기업 내부의 자원들이 어떤 종류가 있었는가, 그리고 기업 내부 자원 중에서 어떤 게 가치가 있는가, 왜 가치가 있는 자원은 모방이나 이전이 어려운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그 가치가 있는 자원을 어떻게 이제 정리하고, 즉 정의하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즉 가치가 있는 자원 중에서 기업 내에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기업에게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코어 컴피턴시, 그 핵심 역량이라고 우리 사회에서 우리 한국 사회와 기업에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 컴피턴시에 대한 논문이 나왔던 건 1990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영학에서, 특히 전략론에서 대단히 유명한 두 사람의 학자가 있습니다. 프라라드 앤 하멜이라고 불리우는 두 사람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게 코어 컴피턴스, 즉 핵심 역량에 대한 논문이었습니다. 90년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나와서 전 세계적인 어떤 관심을 끌게 되었고요. 지금도 전략론에서는 이 코어 컴피턴시에 대한 논의가 대단히 중요한 파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어 컴피턴시는 우리는 앞에서 기업 내부의 자원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코어 컴피턴시에 대한 것들은 뭔가 개별적인, 단편적이고 개별적이고 지엽적인 이런 어떤 자원이 아니라는 점이고, 또 코어 컴피턴시 개념이 학생들에게 이제 가르치고 실제로 그것을 이제 시험을 보거나 토론을 시켜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 컴피턴시라는 개념은, 첫 번째 핵심 역량의 개념은 제품, 즉 개별 제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는 하나의 단일한 기술을 의미하지도 않고요. 한 사람의 개인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즉 개별 제품과 기술과 인간, 즉 개별 인간을 넘어서는 뭔가의 추상적인, 손에 잡히지 않는 뭔가의 실체, 이런 걸 이제 이 사람들은 코어 컴피턴시, 즉 핵심 역량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근데 이 논문에 대한 설명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 논문이 왜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왜 제품이나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모방하는 것이 어려운가. 이게 간단하게, 예를 들면 제품이 상대방의 경쟁 제품이 나왔을 때 그걸 간단하게 모방하면 될 것이고, 서비스가 나왔을 때 그걸 간단하게 모방하면 될 것이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스카우트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게 실제로 잘 안 된다는 거, 왜 안 될까 하는 것들이 이 두 사람의 학자의 기본적인 어떤 문제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왜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가 모방이 어려운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주로 기업 차원에서, 앞에서 우리는 왜 모방이 어려운가를 설명할 때 기업의 요인과 더불어서 외부 환경적인 또는 제도적 요인까지를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만, 여기는 다시 한번 기업 내부에서 왜 기업 내부적 요인에서 모방이 어려운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준준형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는 경차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 경차, 우리가 이제 모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옛날에 티코, 이런 대우조선에서 만들었던 자동차입니다. 티코 같은 경우를 경차라고 부릅니다만, 미국에서는 경차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은 대륙을 횡단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경차는 거의 보이지 않는 대신에,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이제 경차라고, 우리가 스키의 경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경차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런 차량들, 미국은 이걸 이제 서브 컴팩카, 즉 소형차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일본 차하고 미국 차가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팔리고 있고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0년에 자동차에 대한 판매를 보게 되면 대략 이런 어떤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두 회사입니다. 돌출되어 있죠. 두 회사가 바로 하나는 토요타의 코롤라, 또 하나는 혼다의 시빅. 이 두 개의 차종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반떼 정도의 국민적 인기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차량이 이게 포드의 포커스입니다. 포커스가 그 뒤를 이어서 3위 정도로 따라오고 있지만 압도적으로 이 기준으로 보더라도 두 개 회사가 돌출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현대 엘란트라, 우리 식으로 하면 엘란트라라는 이름은 팔리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 정도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위에도 예를 들면 마츠다, 그리고 닛산, 센트라, 이것도 굉장히 인기 있는 모델입니다. 이런 또는 스바루 이런 모델들 이렇게 해서 일본의 스즈키도 좀 보이네요. 스즈키가 전혀 없는 줄 알았더니 스즈키도 미국 시장에서 차량을 판매하고 있네요. 이런 걸 보면 일본의 차들이 2010년을 기준으로 볼 때 준중형 또는 소형차, 이걸 준중형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이 차량을 거의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쉐보레라든지 도찌, 이건 GM의 차량입니다만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나머지 그리고는 크라이슬러가 좀 보이지가 않네요. 크라이슬러가 어디 있나요? 크라이슬러 없네요. 스즈키가 있는데 크라이슬러가 왜 안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크라이슬러가 차량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보면 도산했나요? 이런 어떤 걸 보면 사실 이런 어떤 소형 차량들, 준준형 차량들이 미국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미국 시장에서 팔리게 되는, 즉 일본이 이 시장을 먼저, 즉 중형차, 소형차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 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미국 기업들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비슷한 차량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도 결과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차가 들어왔던 게 1960년대부터 들어와가지고 1970년대 오일 쇼크 때 대대적으로 팔리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면, 그리고 1970년대부터 미국 차들이 일본의 이런 또 소형차들을 벤치마킹 하려고 하는, 즉 그걸 모방해서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했었다고 생각하면 지금부터 30년 플러스 2000년까지 하면 어떻게 되나요? 30년 플러스 10년, 그러면 결국에는 40년의 기간을 제품을 모방하려고 했는데도 참 잘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차들이 이 시장에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고 잘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 왜 이 간단한 게 왜 안 될까라는 이야기죠. 자, 일본 다시 이야기를 돌아가 봅시다. 일본의 경차 시장 점유율. 이건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이건 모닝이라든지 우리 티코 이런 차량입니다. 티코, 여러분 티코 아시나요? 티코 거의 학생들이 요즘 티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티코에 대한 여러 가지 우스갯소리가 많이 있습니다만, 티코가 일본의 그 스즈키의 알토 모델을 그대로 들여온 차량입니다. 똑같이 이게 이제 알토를 들여와서 이걸 이제 대우조선에서 타고 다니고, 이제 만들었죠. 대우조선에서 만들었는데, 이때 김우중 회장이 여기에 대해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김우중 회장이 타고 다니는 즉 재벌 회장이 타고 다니는 차가 바로 티코였습니다. 아주 사람들 굉장히 신기했고요. 호텔에서 티코 같은 호텔 로비에 그 발레 파킹하는 데는 이런 조그만 좀 경차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경차가 한 대가 티코가 쏙 들어가지고 뒷문을 쭉 열어주니까 김우중 회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호텔에 흔히 이제 벨맨이라고 그러죠. 앞에 그 손님을 이제 맞는 분들인데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재밌는 굉장히 에피소드가 많았고, 상대적으로 GM은 이런 어떤 김우중 회장이 티코 타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났다는 겁니다. 왜? 결국에는 그걸 원래 이제 자동차 생산을 하면 그 대우자동차에서 GM하고 합작을 했으니까요. GM하고 제휴를 했으니까요. 거기 생산해야 되는데 그걸 대우자동차에 생산하지 않는 걸 넘어서
김우조 대장 자신이 세일즈 포인트, 자신이 타고 다니면서 마케팅을 했다는, 즉 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하고 제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딴 데서 만들고 있는 걸 볼 때 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의문을 의심을 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재밌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김우중 회장이 티코에 대해서 굉장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차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아쉽게도 경차에 대한 시장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이제 저유가가 되니까 경차가 더 안 팔립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뭐 세금상의 혜택을 주는데도 우리나라 모닝이라든지 이런 차가 잘 안 팔리고 단종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말이 있는데요. 일본은 경차가 자동차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즉 승용차 시장에서 경차가 대략 한 절반 정도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경차 굉장히 많습니다. 주차 공간도 작고 또 연비도 좋고 뭐 이러기 때문에 뭐 경차에 대한 그런 시장이 뭐 어쨌든 시장의 절반이, 승용차 시장의 절반이 경차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2014년 일본 이제 시장 데이터를 좀 봤는데요. 보면 두 개가 아주 재미있는 게 나옵니다. 스즈키 다이하츠가 1위에 스즈키 다이하츠가 있습니다. 3위가 혼다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동차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자랑하는 게 토요타입니다. 자, 여러분 토요타가 어디 있을까요? 일본어를 모르니까 잘 모르겠나요? 한자도 없고. 그래서 토요타, 자, 우리가 찍어볼 수도 있습니다. 어디가 토요타일까? 이걸까? 아, 땡, 아닙니다. 그러면 이건 토요타라고 부르기 어려운 것 같고요. 한자로 볼 때. 이걸 괜히 가르쳐줬네요. 스즈키라고. 이거 토요타 딱 찍게 하면 좋았을 텐데. 토요타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1%. 일본 경차 시장 1%입니다. 일본의 시장 점유율이 1위인데 기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차 시장에서는 토요타는 1%밖에 안 됩니다. 왜 스즈키하고 다이하츠? 그러니까 차를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생각할 때는 차를 작게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조그맣게 만들면 되는데 엔진도 작게 하고 뭐 걸리버가 소인국 하듯이요. 뭐 트랜스미션도 조금 크기만 줄이고 뭐 그다음에 뭐 엔진도 작게 하고 그다음에 또 뭔가요? 뭐 브레이크도 줄이고 다 이렇게 조그맣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이제 기업에서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스즈키 뭐 우리 한국에서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고 그다음에 스즈키에 대한 뭐 이미지도 거의 없기 때문에 스즈키가 어떤 차를 만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잠깐 유튜브에서 좀 보고 계속 하기로 하겠습니다. 좀 어떤가요? 경차 만드는 회사 치고는 SUV도 만들고 뭐 또 미니밴 비슷한 뭐 조금 작은 미니밴입니다. 그런 것도 만들고 재밌지 않나요? 뭐 특히 남학생들은 차에 대해 관심이 있으니까 관심 있게 지켜봤을 텐데요. 디자인이나 어떤 모델 이런 것들이 뭐 생각보다 괜찮죠? 근데 어쨌든 뭐 스키는 뭐 일본 시장에서도 그렇고 글로벌 시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SUV라든지 이런 어떤 또는 미니밴 시장에서는 뭐 거의 존재감이 없습니다. 단지 이제 경차인데 오늘 뭐 그들이 이제 자동차 전시회를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경차 기반의 SUV라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게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론 재밌는 건
천하의 토요타도 스즈키의 경차의 기술을 당하지 못한다. 경차라는 차량 제조를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토요타가,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이제 토요타조차도 못한다는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재밌는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토요타가 일본 시장에서 토요타하고 스즈키도, 즉 토요타도 스즈키하고 서로 이렇게 경쟁이 안 되는 이 정도로 압도적으로 스즈키가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아까 그 어떻게 보면 그 그림이 나온 게, 그런 어떤 시장 점유율이 나오는 게 뭐 어떤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는 그 이론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왜 이렇게 들어갔는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는 거죠. 그 당시에 1990년 아까 나온 논문이라고 했습니다만, 특히 1980년대에 미국과 일본은 아주 극심한 통상 마찰을 빚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뭐 거의 90년대 중반 태생이기 때문에, 그죠? 뭐 출생자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지금 올해 저희 이제 지인들에게 지금 뭐 올해 이제 몇 학번이 들어왔나요? 몇 년생이 들어왔나요? 막 96년생이 들어왔나요? 뭐 97년생이 들어왔나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도 97년도에도 사람이 태어났군요. 뭐 이런 농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 66년생이라고 생각하면 벌써 한 10년 전, 태어나기 10년 전 아주 old good times, 아주 오래된 옛날에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뭐 지금 뭐 여러분들은 뭐 대우자동차도 겨우 이름만 기억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이제 뭐 설명한다는 게 참,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이야기를 설명한다는 게 참 역사 이야기가 돼버립니다만, 아주 재밌는 이야기 때문에, 그리고 시대적인, 왜 이제 이론에 대한 시대적 배경을 여러분께 설명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다산정약용의 어떤 목민심서 또는 경세유표 이런 책이 나오게 된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런 책들에 대한 이야기들, 즉 사상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는 것이고, 시대적 배경을 알면 이해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정약용의 책 보면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온 모양이더라고요. 이 조선 팔도에 있는 돌 하나 프란포기까지 다 썩었다. 이 나라는 이렇게 놔두면 희망이 없다. 이런 구절이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이제 코어 컴피턴시에 대한 이야기가 두 사람이 프라레드 하멜이 쓰기 전에 어떤 통상 마찰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게 왜 그렇게 엄청난 갈등을 빚은 상태에서 이론이 나왔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역시 또한 우리가 동영상을 보면서 통상 마찰에 대한 어떤 배경, 시대적 배경을 좀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MBC 화면인데 잘 안 보이네. 소리가 잘 안 들리네요. 그죠?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히려 관심 있는 것은 이 사람 아닌가요? 이 사람? 누군지 알겠습니까? 이분? 손석희 아나운서. 지금 JTBC에서 뉴스 진행하고 있는 손석희 아나운서가 1987년이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일까요? 97년, 2007년, 17년, 30년 전의 이야기니까, 야, 이 손석희 아나운서가 이런 정말 애띤 모습을 할 때가 있었다는 게 참 너무 재밌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왔냐면요. 내가 정리를 해드리면, 일본의 대미 수출 4개 제품이 오늘부터 100%의 보복 관세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제품 가격이 2배가 되는 겁니다. 100% 관세니까. 이제 미일 간의 무역 마찰은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한 위기입니다. 뭐 10%, 50%, 100%를 두들겨 맞았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특파원을 했는데 대일 무역의 조치 내용을 했더니
일본 반도체의 덤핑에 의해서 100%의 보복 관세 부가고치를 즉각 발효, 반도체에 100% 부가 관세를 한다는 거죠. 모두 3억 달러 규모로 소형 마이크로 컴퓨터, 일본 그때 강했었죠. 데스크탑 컴퓨터 등에 약 1억 8천만 대 산, 일본이 데스크탑이 이렇게 강했다는 겁니다. 세계 시장에서 그 당시에. 18인치에서 20인치 크기의 칼라 텔레비전이 9천만 달러. TV입니다. 칼라 TV. 이거 우리 요즘 여기에 비하면 우리 최근에 일본, 미국에서 일본 칼라 TV는 거의 구석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삼성, LG 칼라 TV가 아주 전면에 놓여 있는데요. 정말 옛날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상상도 안 되잖아요. 드릴과 그라인더 같은 전기 공구류, 일본 이런 것도 수출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100% 보복 관세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본 정부와 경제계의 반응은 승복할 수 없으며 하루속히 보복 조치를 처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무라라는 일본 통산성 장관이 대일 차별이며 가트 협정 위반이다라고 강력히 항의를 했다고 하는데, 요즘같이 미국과 일본이 두 나라가 찰떡궁합으로 짝짝꿍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걸 볼 때, 그리고 미국이 이 엔화 약세조차를 엔저를 용인하고 있는 걸 볼 때, 이건 정말 엄청난 격세지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무역 마찰이 심했던 상태에서 미국이 그러니까 보복을 했는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MBC 뉴스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미국과 일본이 통상 마찰이 극심한 상황에서, 즉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제 일본을 때리는 거죠. 그래서 불공정 무역이나 이런 식으로 최근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렇고 중국에 대해서 하듯이 미국은 이런 아시아 국가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했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와중에서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미야자 총리가 주최한 만찬 석상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게 아주 전 세계적으로 아주 굉장히 여기 나오죠? 부시 만찬 도중 졸도, 아마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바로 이게 있다가 쓰러진 모양입니다. 이건 그렇게 대단한 사건 아닌데요. 왜 이걸 이제 재밌게 보이냐면, 그 당시 이제 신문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또 이걸 보도를 했다는 겁니다. 전 세계 매체들이. 이게 이제 어떤 걸 의미했냐면, 그 당시에 미국과 일본의 통상마찰, 즉 떠오르는 일본에 대해서 미국이 계속 이제 그걸 견제하고 때리는 이런 어떤 과정입니다만, 그에 대해서 결국에는 미국은 즉 미국 경제가 쓰러진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걸 미야자 총리가 이제 부축해서 데리고 나갔는데, 쓰러지는 결국에는 미국 경제를 일본이 부축해서 지탱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상징적인 해석을 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어 했던 그런 아주 재밌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92년도 이야기죠. 그러니까 통상마찰이 아주 절정기에 있었던 이런 어떤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 이제 보면 미국이 좀 왜 이걸 보여드렸냐면, 미국이 이제 얼마만큼 심각하게 일본의 기업이었던 공세에 당혹스러워했는가 하는 건데요. 실제로 이제 일본 기업이 1980년대하고 1990년대 한 중반 정도까지 잃어버린 20년을 들어가기 전까지 굉장히 또 글로벌리 일본 기업이 정말 승승장구하면서 올라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시가총액 상위 30위를 글로벌리 이걸 이제 본 건데요. 보면 파나소닉, 뭐가 있나요? 소니, 히타치, 산요, NEC, 후지츠, 캐논, 샤프는 대만 기업의 폭스콘인가 넘어갔죠. 그다음에 후지필름, 파이오니아, 쿄세라, 이런 기업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개가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1990년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1위는 뭐 IBM입니다. 2위가 히타치, 파나소닉, 그 다음에 NEC, 소니, 후지츠, 그 다음에 닌텐도가 올라와 있네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후지필름, 샤프, 산유? 이거 도대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에서 8개. 오 마이 갓, 8개입니다. 8개. 더 세볼까요? 아이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90년 14개입니다. 90년 14개. 근데 2000년 가면 일본 기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떨어지죠. 2013년을 봅시다. 드디어 애플이 1등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2등, 구글 3등. 지금 아마 또 뒤집혀. 지금 구글이 1등일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알리바바, 페이스북, 뭐 이런 기업들 쭉 올라오고 일본 기업이 하나? 히타치가 나야 돼. 히타치. 2014년. 지금은 아마 2016년이면 이것도 없을 겁니다. 자, 봅시다. 2014년에 하나인데 어쨌든. 근데 이때를 보면 80년, 90년을 보면 11개, 14개. 그래서 90년을 보면 반이 일본 기업이나 절반, 물반, 일본 기업 반,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 느꼈을 위기의식은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가전, 반도체, 통신장비, 자동차 등등등 미국 기업이 패배와 위기감이 엄청난 시절에 바로 코어 컴피턴스의 이론이 나왔다는 겁니다.